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추석 명절 잘 쇠셨습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까 반갑고 감사합니다. 연휴 동안에 혹시 아픈데 병원에 못 가서 고생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참으로 답이 없는 정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로 폭로했지요. 김영선 의원은 또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폭로하겠다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요. 김건희 특검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텐데 특검이 실시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겠지요. 나라가 이 지경인데 김건희 씨 또 부부 동반으로 외국에 나간다고 합니다. 성과도 불투명한 체코 원전 계약서를 왜 대통령이 써야 되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부인은 왜 가야 하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민심의 민자도 모르는 정권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오늘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소장님,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추석 때 어떻게 지내셨는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다른 거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바로 갑시다. 오늘 좀 밟아보죠. 네. 자, 첫 번째 이슈 갑시다. 뉴스토마토, 지난번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폭로해가지고 지금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네요. 김건희 육성 녹취 서울의 소리가 처음 했을 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소리 그때까지도 모르다가 지금 엄청나게 다 아는 방송이 됐죠. 뉴스토마토가 이제 그 자리를 꽤 찬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재미있는 게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예고까지 했는데 6시 17분에 핵폭탄급 보도를 한다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6시 17분은 뭐지? 이게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6시 17분이 뭐 그 뉴스토마토 송고를 시작하는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시간도 있나요? 윤경호 소장님? 온라인 매체들이야 뭐 시간 제한을 따로 글쎄요. 받을 네. 이유가 없을 텐데 아마 저기 뉴스토마토가 케이블 방송 같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런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짐작은 되는데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예. 뭐 6시 17분을 왜 그렇게 했는지 궁금한데. 아, 근데 참 뒤에 엄청나게 화면 좋지요. 저게 우리 정어리 PD가 대청호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가을이 물씬물씬. 이야, 근사합니다. 저게 지금 옥천 쪽에서 찍은 대청호인데 대청호가 청주, 보은, 옥천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나저나 참 폭염 경보 속에 맞은 추석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패스하고. 임세현 대변인 보셨죠? 네, 저는 이제 6시 17분 얘기가 어제부터 쭉 떠돌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밤부터. 그래서 뭐가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화도 너무 나고 이래서 저는 사실 거의 밤을 꼴딱 새서 6시가 되자마자 계속 뉴스토마토에 이제 접속을 했는데 아예 서버가 다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 시간에. 예. 아예 접속이 안 돼서 오류 뜨고 이래서 좀 기다렸다가. 그러면 6시 17분에 시작하기는 했는데 네. 접속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좀 늦게 시작한 겁니까? 그 뉴스토마토 사이트 자체가 아예 다운돼 버렸어요? 네, 다운됐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아침에 박지훈 변호사가 하는 방송이 이제 7시 20분부터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자들이랑 이제 이 이야기를 단독으로 나오는 걸로 봤었습니다. 6시 17분 건 못 봤었어요. 보니까 뭐가 좀 새롭던가요? 아니 뭐 저희가 그냥 그동안 쭉 있었던 내용들이긴 한데 실제로 이게 그때는 이게 뭐 그래서 캡처가 있냐 그리고 뭐 관련자들이 증언이 있냐라고 했고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나 그쪽에선 부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김건희 여사도 대통령까지 이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통화 내용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지난 재보궐 그러니까 2022년 그 대선 끝나고 치른 재보선에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기 위해서 아주 깊숙이 관여를 했고 그 내용이 통화로 나옵니다. 물론 대통령 육성이나 김건희 여사 육성은 안 나옵니다만 그 명태균 씨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그 거기 있는 같이 일하는 분인 것 같아요. 당직자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막 지시를 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요. 예.
거기서 사실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아, 대통령한테 안 그래 내가 지금 전화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도 나오고, 그거 김영선 그거 여사가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막 얘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그 김영선 시키라고 했어 라고 얘기도 했었어. 근데 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윤석열한테 따졌지 막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이거는 거짓말로 꾸미기가 매우 어려운 그 증언, 통화 내용이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또 하나 새로운 것은 칠불사라는 절이 있나 봐요. 지리산 산자락에 있는 것. 그 칠불사에서 사실 모종의 회동이 그 2월 29일, 그러니까 총선 전 막 공천이 막바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또 다른 의원,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 해가지고 이번에 이 비례대표 공천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이제 회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서 폭로를 하기로 했다가 이제 이 칠불사에서 이뤄졌던 일이다라는 게 이제 새롭게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익산 오빠님이요. 동접자가 5만 5천 찍었답니다. 그러고요. 만드기와 순시민님. 아따 백운기 정치 1번이는 언제쯤 취재해서 뉴스토마토처럼 되려나. 그날이 올 때까지 정어리원들 열심히 응원합시다. 웜에 배 아프네. 부담을 팍팍 주시네. 예, 좀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곧 올 겁니다. 그날이.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략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뭐 살라미 전술로 일단 뭐 이렇게 좀 잘라서 보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만약에 뭔가를 가지고 있고 기사를 썼다면은 그렇게 썼을까 그런 생각은 많이 하면서 저도 봤습니다. 확실하게 좀 뭔가가 좀 느껴지는 그런 기사를 기대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최진봉 교수님도 네. 혹시 보셨어요? 저는 뭐 그건 보지 않고 기사로 봤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녹취록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 녹취록이 주인데, 명태균 씨 음성 파일을 단독 입수했다고 해서 그걸 공개하면서 실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이 직접 육성이 들어있는 녹취라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누구누구를 공천하기로 해서 나는 누구누구야. 뭐 예컨대 나는 김영선. 뭐 예컨대 이렇게 얘기한 녹취록이 들어있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오늘 이제 그 뉴스토마토에 나와서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살라미 전술처럼 좀 잘라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외에 또 다른 증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저는 대통령의 목소리로 나는 김영선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 자체가 사실은 공천 개입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이 무슨 권한으로 당의 여당의 공천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자체로 저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큰 문제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 사람이 사실은 대통령 취임식에 그 주요 인사들 거기 자리에도 참석을 했는 걸로 증거가 나왔잖아요. 사진은 이미 나왔거든요, 그걸. 그렇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가지고서 오랫동안 통화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 씨가 이 녹취록을 여러 사람한테 들려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단순히 한 번의 문제일까? 그래서 반드시 저는 검찰의 수사에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 전화기 압수해서 그 안에 포렌식 해가지고 누가 어떤 통화를 했는지 다 밝혀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이 보도 하나만 가지고 별게 없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원들은 이미 다 파악하셨겠지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첫 보도한 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논란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이게 이제 첫 보도였잖아요. 예. 근데 오늘 새벽에 나온 건 그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중간 다리에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렇죠. 예. 시기를 따져보면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 당시에 6개 지역에서 실시가 됐어요.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던진 해당 지역구 6개. 왜냐하면 2022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차례 치러졌습니다. 3월 1일에도 한번 치러졌고요. 6월 1일에도 치러졌는데 이 6월 1일 이때 느닷없이 창원 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거든요. 예, 원래 경기도잖아요. 그렇죠. 뭐 과천, 의왕 뭐 이쪽이었나? 하여튼 고양시. 고양시였나요? 예. 아, 고양이다. 맞습니다. 예. 그랬다가 느닷없이 창원의창에 김영선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서 결국 또 당선까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역할을 했다. 근데 2022년 6월 1일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정말 기세등등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오늘 녹취 파일에 명태균의 음성 파일이지만 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야 라고 얘기했어 라고 말했다. 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고, 둘째는 국민의힘 대표에서 튕겨져 나와서 내침을 당해서 나와서 당을 만들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에게 김영선이 다가와서 내가 이걸 폭로할 테니 나한테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라 라고 얘기했다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온 것 중에 앞으로 우리가 좀 조목조목 따져봐야 될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해 주셨어요.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 이번 뉴스토마토 보도의 핵심은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 전에 나왔던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이 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라고 김건희가 얘기를 해서 옮겼는데 안 돼버렸다. 억울하다. 이것을 폭로했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 나온 것은 그 전에 창원에 김영선 공천할 때부터 김건희 또는 윤석열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녹취로 확보가 됐다, 이런 거죠. 사실 이제 기대했던 분들은 김건희 목소리가 나올까? 또는 윤석열 목소리까지 있을까? 왜냐하면 핵폭탄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걸 기대했던 분들은 뭐지 좀 아쉽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취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뉴스토마토에서 오늘 보도했던 그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지요. 이건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 씨가 통화한 건데, 방금 전에 윤경호 소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2020년 6월 1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거의 한 달 전에 이루어졌던 통화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그 김영선 그 전수마 네, 이제 본선 후보잖아. 네네, 그러면 그 본선 후보는 좀 틀려야 되고 문구가.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분명히 넘기기 전에 네, 나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 한테도 얘기하고. 네네네네. 자, 나한테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지시하고 이러는 거 보면 최재명 교수님, 네. 확실히 명태균 씨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 그럼요. 수가 있죠. 역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언론의 보도 내용만 봐도 이 명태균 씨가 경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많이 있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남에서 활동하는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 출신이나 국민의힘 전신에 있었던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브로커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무슨 뭐 역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도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전언이긴 합니다만, 회의석상에 가서 김영선 의원이 밑에 앉아있고, 옆에 앉아있고, 가장 상석에 명태균 씨가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소리도 질렀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김영선 의원이 그렇게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팔고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취임식에 가장 중요한 주요 인사들 자리, 대통령의 아버지, 그 당시에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있던 그 존에 앉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당자 출신으로 명 씨와 매우 가까웠다는 D 씨라는 분이 이 녹취록,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녹취록을 자랑스럽게 스피커폰으로 여러 사람한테 들려줬대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김건희, 윤석열과 가깝다는 걸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김영선 씨 공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준다는 거죠. 경남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인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도 이 사람에서 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허성무 의원도 지금 들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만큼 경남 지역에서 이 사람의 활동량이 그만큼 크다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에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기대를 했던 분들은 약간 실망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수진님, 생각보다 별건 없었지만 취재 내용이 많고 살라미 전술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주셨고요.
또 한 분은 삐 소리가 너무 많아서 좀 듣기가 짜증났다. 아무래도 누구인지를 밝히기는 좀 곤란해서 그랬겠죠, 임세현 대변인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도에서 내 의미가 마구 없었던 건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여사와 대통령의 음성 자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또 이게 나올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기자의 말이 의미심장했기 때문에요. 근데 또 저는 매우 신기한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정황이 딱딱딱딱딱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그 통화에서 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요. 지금 아까 방금 들으신 그 통화 내용이요. 시간을 보시면요. 5월 9일 오후 4시 39분으로 나옵니다. 예. 아까 그 통화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방송에서 보면은 5월 9일 오전에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했잖아. 내 성격에. 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했어라고 한 게 오전이에요. 그리고 5월 9일 날 4시 39분에 이제 본선 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공천 발표가 안 났어요. 그런데 민간인인 이 명태균 씨가 무슨 방도길래 공천 발표도 안 난 걸 미리 알고 본선 사무실 준비하러 지시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어떤 무언가의 큰 권력이 미리 이야기해줬거나 그런 게 아니고선 저희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4시 39분에 본선 후보 사무실 준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5월 10일 날 이날이 무슨 날이죠? 대통령 취임식 날입니다. 오전에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취임이 끝나고 오후에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통화 내용 중에서 명태균 씨가 이런 말을 해요. 내일 아마 행사 끝나고 발표가 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쫙 다 알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때마다 맞췄던 거잖아요. 5월 10일 날 발표 났었고요. 이게 여러 가지 시간상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또 신빙성이 있고 지금 또 관련자들 예를 들어 이준석 의원이라던가 또 뭐 C 의원,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의원까지 하는 말씀들이 지금 이 명태균 씨가 말했던 이 맥락에서 어긋난 게 별로 없어요.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특별히 어긋난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뉴스토마토나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도 충분히 취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막 뒤지고 다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녹취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도요. 그 최순실 씨 이거 전화기 닦는 거 말고는 그 어떤 영상도 나온 게 없습니다. 박근혜 씨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황상 매우 의심스럽고 매우 확신이 드니까 이제 기소도 되고 재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좀 더 기다려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김건희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표현됐느냐, 어떻게 반영됐느냐, 그리고 언제 시점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 중에 제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명태균의 입을 통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나는 김영선이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어. 예. 바로 그 대목. 그러니까 이 시점이 언제냐?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요. 취임식 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김영선을 창원의창에 공천하는데 이미 자기가 다 힘을 썼다는 걸 과시하고 실제로 그걸 막 뒤집고 김종량인가 하는 뭐 경쟁자도 있었잖아요. 그걸 뒤집고 하는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팔고 다녔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꺼내놓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앞으로 핵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요. 6월 1일 아까 재보궐선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대표는 이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매매 의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좀 내침을 당하기 전이에요. 그다음에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당내 공관위원장도 선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기자들이라면 당연히 이준석과 윤상현에게 당시에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와 뭐 통화를 한 적이 있느냐? 정치 브로커에게 뭔가 연락을 받았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윤석열 당선자네요. 정확히 그 당시 시점으로는 윤석열 당선자의 뜻이 전달이 됐느냐? 이걸 아마 당연히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떤 채널로 어떤 경로로? 그러면 윤 대통령은 왜 김영선이라는 경기도 고양이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던 의원을 느닷없이 창원의창에 보내려고 했느냐. 이 연결고리를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의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찾아내야 되죠.
바다향기님께서요. 뉴스토마토는 왜 조금씩 공개하겠다는 거죠?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되는데 대체 무슨 전략일까요? 그러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게 핵폭탄급이라고 하니까 뭔가 지금 나왔던 것보다는 더 센 거 이걸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센 게 있기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가 갖고 있는지 안 한지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나 김건희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녹취가 있었다면 이건 뭐 빼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를 아마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나왔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전원으로 얘기한 얘기만 나왔고 근데 취재를 쭉 한 걸 보면 일단 이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들려줬다고 하는 녹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직접 이걸 공개하느냐 아니면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갔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른 루트로 이걸 받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로 녹음이 되거나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그 텔레그램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본 사람은 많습니다. 이준석 지금 의원도 봤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텔레그램 내용이 뭐 그 사진으로 찍혀 있든 아니면 내용이든 이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녹취록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핵폭탄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라미 전술로 잘라서 하면서 뭔가 다음에도 기대할 게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다른 언론사들 취재에 뛰어들기 바라는 것 같아요. 뉴스토마토 입장에서는. 버겁잖아요. 예. 뉴스토마토 혼자 하긴 사실 이게 부담돼요. 그리고 제보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자기 녹취를 계속 들려줬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친분을 과시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힘이 모이고 뭔가 요청을 하고 돈도 들어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들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또 제보를 하고 이런 방식의 어떤 뭐랄까요. 혼자 하기 버거운 부분들을 좀 나눠서 하려는 이런 얘기가 왜냐하면 오늘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기자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른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취재하길 바란다 이거를. 그래서 다른 제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분석이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보수형님 TV께서도요. 측근 녹취록 다른 언론사도 지금 편집 중이랍니다. 곧 나온답니다. 라고 하는데 지켜봐야죠. 천사섬님 조만간 뉴스토마토 사무실 기자 자택 등 압수수색 들어가겠죠. 그때를 대비해서 아껴두는 것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있어 보여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뭐 뉴스토마토가 지난번에 그 영상 사용한 문제 때문에 KTV에서 고소 고발하는 대상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KTV가 자기들 영상 사용한 언론사들을 고소 고발을 했어요. 수사해달라고. 근데 뉴스토마토도 제가 알기로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을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 가지고 들어가면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언론 탄압이다 이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들어가서 다른 자료를 또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물론 이 건만 가지고 하기에는 누군가 고소고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명태균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든 아니면 뭐 김건희 뭐 윤석열 뭐 이분들이 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치울지 않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명태균 씨를 할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과 친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본인이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김건희 윤석열이라는 판단이 들면 고소고발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형식 이런 것 때문에 압수수색을 한다. 이건 정말 언론 탄압이에요. 아니 언론사가 의혹이 있는 녹취록을 가지고 그 녹취록을 공개해서 기사를 썼어요. 그리고 취재 대상들에서 취재해서 인터뷰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명예훼손이라고 압수수색을 해요? 그럼 언론사가 뭘 대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어떤 뭐 비리나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취재에 대한 억압이고요. 언론 탄압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언론 탄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언론사들 압수수색한 내용이 다 그거 아닙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특히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서 비판적 보도를 한 모든 언론사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대체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거 아니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죠. 명태균 씨가 누군가 이쯤에서 좀 궁금하죠. 임세현 대변인님. 뭐 취임식에도 참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취임식 당일에 한참 이 공천 개입 사건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요. 예. 그 취임식 당일에 그 주가 조작했던 그 권오수 회장의 아들과 권오수 회장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라는 그 한 자리에 앉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귀빈석 같은 데에 앉았던 분이다 귀빈석이죠. 보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 대통령 부부와 어떠한 깊은 교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이 뉴스토마토의 이러한 전략이 저는 이번뿐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언론사도 좀 작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권력을 대응할 만한 어떤 방법이 사실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지난 서울의 소리에서 디올백 김건희 여사 받은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도요. 제가 그때 생방송 같이 했었었는데 일부러 다 안 틀었었어요. 지금도 공개 안 된 장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우리가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고발을 하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뭐 저도 거기 같이 있었다고 고소고발 당하고 이래서 혹시나 모를 일 때문에 그 정말 좀 나오면 중요한 영상들은 여전히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뉴스토마토도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고요. 아마 명태균 씨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들은 바로는 대통령 부부와 좀 많이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스모킹 건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뭐 취재진들이 잘 취재하고 뭐 잘 설득해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행인 것은 이미 사이는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아까는 2022년 5월 9일 거였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내용은 올해 2월 18일 날 녹취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빨리. 계속 되면. 예, 예, 예. 지금 빨리 뛰어가야 되거든. 예. 그래요, 고생했어요. 예.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예, 예. 예, 아침에 다 버리시겠다. 그러니까, 고생했어요. 예, 고생할 정도가 아니에요. 대통령 이름 팔아가고, 예. 예? 그 공간이 압박을 넣어가고,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라. 언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얘기하고, 직접 봐가지고. 예, 예, 잠깐. 여보세요? 끝났어. 알겠어요? 네. 대통령 뜻이라고 해갖고, 네네네. 내가 대통령 전화한 거 아나?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네네. 대통령 네. 전화해갖고. 네. 대통령, 나는 김영철 했는데, 나한테. 그럼. 윤상이 끝났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간판하고, 네네네. 그 소문 내면 안 돼요. 나중에 네네. 후보들 난리 나쁩니다. 네네네. 입 조심하라 하고, 네네네. 예, 우리끼리만 그거 하고, 알겠습니다.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마 점심 때 발표하겠지.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오나.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본부장님. 기사 그 썼어요? 쓰셔가지고 주셨던데. 쓴 게 아니고 그내 거지. 내가 쓴 거지. 그거 한 거 그냥 갖다 넣은 거잖아. 네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사가 오늘 떠야 돼. 네네, 알겠습니다. 내일 내일 아침에 그 네. 컷오프 발표돼. 알겠습니다. 김영수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해갖고 확인하고 그 기사를. 네. 여사한테 줘야 돼. 나한테 빨리 보내. 네네. 마지막에 기사 쓴 거 그거는 누구랑 통화한 거예요? 언론사에 있는 기자일까요? 기자일 리는 없겠죠. 뭐 당직자란 당직자일 것 얘기도 같은- 있고 네. 보도 자료 같은 걸 얘기하는 걸까요? 보도자료 뿌려야 되는 거, 예. 김해로 간다라는 그 내용을 뿌리라는 그 지시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직자나 뭐 도와주신 분. 근데 이제 지금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 저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밝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대통령하고 통화했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야라고 얘기했다. 또 방금 김영선 컷오프라고 여사가 직접 전화 왔다. 명태균 씨를 아는 사람은 좀 독특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성범 의원이 이 뉴스토마토 취재한 데 대해서 무속인은 아니다. 지극히 정상이다. 독특한 시각으로 정치를 새롭게 분석하는 희한한 촌놈 뭐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때요? 이게 대통령 김건희하고 수시로 통화할 만한 그런 친분이 있을까요? 취임식에 부부가 초대받았다 하는 걸 보면 그리고 권오수 부자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분명히 김건희 씨와의 돈독한 관계가
있을 걸로 추정은 되죠. 그리고 이제 통화 내용 보면 그 기사 썼냐, 뭐 인테리어 했냐, 막 이렇게 지시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김건희하고 윤석열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친밀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그 정도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나 신뢰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본인이 김건희하고 통화했다, 사모하고 통화했다, 또는 대통령과 통화했다, 이 얘기를 본인이 말로 하잖아요, 지금. 그 녹취에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허세를 떨었다. 라든지, 뭐 본인은 통화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컷오프야 그 얘기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컷오프 된다는 거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발표되기 전에 이미 컷오프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 통화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지금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저게 무슨 예를 들어서 진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당직자나 아니면 정말 당과 관련된 사람들과 얘기를 했다고 하면 신빙성이 크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동조 얘기를 막 그냥 허세를 허풍 떨듯이 한다? 이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당시에 녹취가 될 당시에는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과 친분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대담하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언론사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러니까지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보면 저 사람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취임식에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이 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정정하고 하면, 아까 KTV 얘기할 때 토마토 뉴스는 KTV에 고소는 안 당했고 사용 제한을 당했어요. 그걸 불법으로 잘못 허가받지 않았다고. 대신 KTV가 저작권 위반을 고소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수 있죠, 백자. 예. 그 탄핵이 필요한 거지. 이거 맞습니다. 노림을 냈다고. 그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같은 브로커의 역할, 이게 이제 막연하게요. 당에 공관위가 있고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뭐 사무총장, 공식 조직이 있지만 아니야. 용산이나 윤 대통령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김건희 씨가 뭔가 작용을 할 거야라는 막연한 추정만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 이 명태균이라는 브로커 역할을 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팀이 작동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 있다. 전 그 대목이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 5월 9일에 있었던 저 통화를 보면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야 라고 얘기했어 라고 말하는 거 보면 당에 분명히 공간이 따로 있고 뭐 공식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시들을 하고 그 지시의 채널이 명태균 같은 그냥 커튼 뒤에 있는 브로커가 엄청난 활개를 치고 다녔구나. 근데 그게 2024년 2월의 통화에서도 보면 여전히 작동이 되고 있었구나. 그 대목에서 저는 당의 공식 조직의 길목에 있었던 사람들 물론이고 이런 역할을 자임하고 다녔던 사람들 입을 통해서 확인을 분명히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정신님, 뉴스토마토 찔끔찔끔 짜증나요. 그냥 자기들 채널 장사 해먹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실망 그러셨는데요. 너무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서정신님. 왜냐하면 뉴스토마토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진짜 지금 살아있는 최고 권력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꼭 뭐 장사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정말 치밀한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100% 지금 뭐 부인하고 부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공중파가 다룹니까?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언론사가 이런 최고 권력과 싸울 때는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하고 자기 보호하는 방법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건들지 마라, 우리 더 큰 거 있다, 뭐 이렇게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럴 수 있는 거니까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나눔 실천님, 통화한 적 없다, 수전이 가짜 뉴스다라고 총리가 말하면 끝 그랬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진실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하나 드러나요. 일단 최소한도 이제 또 왜 칠불사에서 회동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지도 짚어볼 텐데 일단 하나는 드러났지 않습니까? 뉴스토마토가 맨 처음에 이걸 보도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그런 사실 없다고 얘기했어요. 일단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때
김영선 의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다. 뭐 문자 뭐 주고받은 적이 없다. 거짓말했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지금 막 다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이걸 가지고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했니 어쩌니 뭐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진실이어야죠. 그때 이미 그런 말이 없다라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으니 그 다음 말도 믿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요 어떤 사실이 또 나왔습니까? 2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총선 앞두고죠. 올해 2월 29일 날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에 있는 칠불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준석 의원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하고 또 다른 국회의원 한 사람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참 궁금하죠. 일단 임세현 대변인 지금 여기서는 얘기가 엇갈립니다. 전달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김영선이 이준석한테 내가 이거 기건이 이거 총선 개입 폭로할 테니까 나 개혁신당 비리 1번 줘. 그랬다는 거고 이준석은 그렇게는 못해.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혁신당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제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칠불사를 간 것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불사에 있는 기자들 취재에 의하면 칠불사에 계신 주지스님과 그 보살님들한테까지 다 확인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그 날에 김영선 의원, 그 다음에 그 다른 의원,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그 다음에 뭐 그 명태균 씨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였다는 것은 확인됐고 심지어 김영선 의원 며칠 더 계셨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아주 뭐 그래서 그런 확인까지 이미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칠불사 간 건 맞는데 뭐 거기서 뭐 우리가 뭐 템플스테이 하러 간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바쁜 와중에 뭔가를 기획하러 갔을 것이고 실제로도 아마 그 보도 자료도 내는 방향까지도 이야기했다고는 보도에 의하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김종인 전 대표의 말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뷰에 의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김종인 대표의 집까지 찾아와서 개혁신당에 1번이나 3번을 달라라고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 대표님 사모님께서 만나서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김종인 대표의 말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김영선 의원이 이런저런 개혁신당에다가 본인이 제시를 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종인 대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김건희 여사의 그런 공천 개입 문제를 폭로할 테니 1번, 3번을 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김종인 대표는 우리는 그런 철학과 맞지 않다. 그렇게 되면 당이 망가져서 나는 들을 가치도 없다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영선 의원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거짓은 아닌 것이죠. 일단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이준석 의원이 이것과 관련은 있어 보이는데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일단 만났잖아요. 예. 만났고 거기서 거래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성사는 안 됐지만. 그러니까 명확한 건 이거예요. 이준석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제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 말은 뭐냐면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김 전 의원은 그렇게 기대하고 요구했다는 건 인정한 꼴이 돼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건 김 전 의원 측의 기대와 요구였고 이 말은 비례대표 1번 달라고 김 전 의원 측에서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안 받은 것이지 개혁신당 측에 제시할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녹취록이나 아니면 텔레그램 그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비례 1번을 주면 이걸 폭로해서 선거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이준석 의원은 당시에 대표였잖아요. 개혁신당 대표였으면 이걸 왜 폭로를 안 하는 거죠? 아니 대체 왜? 그러니까 비례대표 1번 안 준 거는 뭐 이해하겠어요, 제 말은. 그러면 비례대표 1번을 안 줬으니까 폭로를 안 한다 이런 논리로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누군가 이 김영선 의원이든 또 누군가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공천 개입이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거를 왜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덮고 본인이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이제 개혁신당으로 빠져나왔는데 비례대표 1번 2번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걸 거래 대상으로 삼는 건 문제지만 이 자체에 대해서 이런 방구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그냥 덮고 넘어간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겁니까, 대체? 이렇게 중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도 왜 입을 닫는 겁니까, 대체?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자기들은 거래가 성사가 안 됐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거는 정말 불법적인 행위를 보고도 그냥 덮고 넘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래도 5선이나 했고 개혁신당에 가면 내 몸값이 비례 1번 정도는 되지 않겠냐. 왜 그렇게 보냐면 당시 개혁신당이 현역 의원이 부족했잖아요. 현역 의원이 많으면 이제 번호도 앞자리 타고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까지는 좀 욕심이고 근데 이제 김영선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 저것들 뭐 지금 보니 뭐 몇 번 안 될 것 같고 1번 해야 안전빵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김영선 본인은 뭐 5선 의원이고 현역이고 그러니까 내 몸값이 뭐 꽤 높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복기를 해보면요. 당시에 이준석이 개혁신당 만들 때 케이블 TV 어딘가에 나와서 나에게 나중에 한 얘기예요. 나에게 비례대표 1번을 달라고 요구한 전현직 의원이 15명이 넘었다. 최소한 15명이 넘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선도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쪼개서 놓고 보면요. 아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2월 18일, 19일 그 언저리에는 김영선의 공천이 탈락되는 그거에 대해서 아까 통화했던 녹취 있었잖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나 전화 받았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는 국민의힘의 공천에 김영선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그쪽과 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7불사에서 만난 게 2월 26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준석과 김영선과 명태균 본인이 참석을 해서 야,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걸 폭로할 테니까 1번 달라. 이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미심쩍기도 하고 아까 우리 임 대변인께서 지금 명태균은 이미 김건희 여사나 국민의힘하고 좀 멀어졌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때부터 감정 싸움. 자, 내가 김영선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안 됐어. 더군다나 여사가 얘기까지 했는데 안 됐어. 그래? 니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혹시 이제 앙심, 감정의 반발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 뉴스토마토에 제보된 이런 것들에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 본인이 지금 뭔가 내놓고 있는 게 혹시라도 있다면 이 상황이 상당히 더 크게 재밌는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진봉 교수님 보시기 어떠세요? 이번 일로 이준석 의원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물론 저는 이제 이미 뭐 새정치나 이런 건 다 건너갔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던 뭐랄까요? 그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개혁신당 만들어 가지고 뭔가 좀 그 보수를 새로 재건해 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 이미지마저도 저는 깨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비례 3번 정도로 합의를 이루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바로 구태 정치 아닙니까? 아니 누군가 뭔가 가져와서 폭로하는 거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비례 몇 번을 주고 이런 형태로 정치를 할 것 같으면 본인이 그동안 얘기했던 새로운 정치, 청년 정치 이건 다 어디 간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그리고 지금의 의원이 이런 형태의 정치를 했다는 것이 그의 정치 이력이나 정치 행동에는 상당히 큰 저는 부작용이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실을 발견했으면 정말 본인이 그전에 뭐 보여줬던 모습이라면요 공개해야 돼요. 이거는 문제 있다. 아니 이게 비례 몇 번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기소했다가 이제 무혐의로 끝난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 그렇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이 시점에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이런 불법적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개를 하지 않고 이걸 공론화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로 봐서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인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는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 더 추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봅니다. 임세현 대변인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또 후속 보도한다고 하죠? 네, 마지막에 이제 기자가 예. 뭐 한 다스 정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했는데요. 뭐 여러 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저는 녹취 이상의 것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듣기로도 이제 다른 매체 취재 기자들도 꽤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가장 핵심 인물처럼 보여져요. 2022년 재보선,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단수공천 받았을 때 공천장 딱 찍어준 사람 누굽니까? 이준석 대표예요. 그런데 뭐 이게 본인이 공관위원장한테만 책임을 떠넘긴다고 몰랐다고만 해서 그 책임이 안 되냐? 그럼 뭐 그 안에 내부정 사정도 몰랐으면 진짜 그야말로 바지 사장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요. 그리고 2024년 총선 이번에도 또 개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재보선과 이번 총선에 둘 다 개입되어 있고 둘 다 내부의 사정을 아는 것은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2024년 총선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나,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개입과 뭐 협박과 이런 것들이 있었나, 이런 것도 이제 밝혀내야죠. 저는 이 두 정치인이 이제 숙명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온 거라고 봅니다. 이게 틀리고 불법적인 것을 나의 이득을 위해 숨기고 말 안 하는 것, 이건 비겁한 것이에요. 그래서 뭐 대권을 꿈꾸고 뭔가 더 차세대 지도자를 꿈꾼다면요, 저는 이런 부분 다 바로 잡아서 가고, 내가 당장 손해볼지언정 마치 정치를 게임처럼 여기 쐈다가 내가 잠깐 방어하고 여기 쐈다 방어하고 하는 식으로 장난처럼 하지 말고 좀 대국적으로 목표를 크게 봐야지 이 사건이 해결된다고 보고, 결국은 그럼 역사가 다 알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예, 자, 뉴스토마토가 후속 보도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지요. 오늘 공개된 내용 가지고 한번 따져봤는데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나라가 누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까? 그런데 체코를 간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신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코를 왜 갑니까? 지금 뭐 원전 그거 계약서 쓰러 간다는 거죠. 그걸 대통령이 가서 써야 됩니까? 이따가 짚어보겠지만 그거요, 돈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래라는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김건희를 왜 따라갑니까? 그걸 왜 갑니까? 한 번씩 나가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리고 지금 나갈 처지입니까? 이거 따져보기 전에 서울의 소리가 또 취재한 거 한번 살짝 보지요. 희한한 사진이 또 하나 공개가 됐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새벽 1시에 경호원 5명 데리고 개를 끌고 나왔더라고요. 공지도 있고. 아니 근데 경호원들이 뭔 죄입니까, 최진봉 교수님? 왜 새벽 1시에 그리고 개를 새벽 1시에 왜 산책을 시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행동을, 아니 그 경호원들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지금 저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체? 왜 이렇게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아니 경호원들이 새벽 1시에 돌아와서 몇 시에 들어간지도 몰라요. 편의점 가서 과자 샀대요. 아니 저런 걸 왜 하는 겁니까 대체? 개 산책을 자기가 그냥 집안에서 하든지, 아니 거기 넓잖아요. 그 밖에 나오면 거기서 몇 번 돌면 되잖아요. 굳이 이렇게 밖에까지 나와야 됩니까? 그리고 왜 새벽 1시에 나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남들 잘 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낮에는 뭐 하고 지금 저렇게 밤에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대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그래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논란의 핵심의 중심에 늘 서 있는데,
아니 좀 안 나오고 얼굴 좀 안 보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좀 안 나오면 좋잖아요. 왜 저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경호원들은 잠도 못 자고 저렇게 근무하게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까? 대체 본인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임명된 권력도 아니고 단순히 대통령 부인이에요. 그런데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니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진님이요. 새벽 1시에 5명 대동하고 개 산책시키는 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5명은 노예인가요? 지금 저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입니다. 새벽 1시에 싸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일정들이 있어요. 본인이 새벽 3시, 5시까지 잠 안 자고 외간 남자하고 문자질 하는 거야 뭐 본인 자유라고 칩시다. 그런데 새벽 1시에 저렇게 돌아다니고 개 끌고 나와가지고 경호원들 저렇게 고생시키는 거 그건 일단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저게 서울의 소리 기자한테 사진에 찍힌 거잖아요. 영상이. 네, 영상 찍혀. 저건 경호 문제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제보가 들어왔고. 그렇죠. 제보가 와서 이제 잠입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딱 걸린 겁니다, 전날. 그러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이제 증빙이 된 거잖아요. 실제로 거기 있는 편의점 그 직원분이 물어보니까 자주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주 오세요. 얘기하니까 뭐 사가요? 그러니까 뭐 과자랑 음료수, 뭐 술 같은 거 사갖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동네 일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새벽에 출몰 한다는 게 익히 알려졌던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본인이 체질이 야행성이고 뭐 그런 야행성 습관이 이루어진 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개인의 판단할 문제이지만요. 그래도 자기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가의 세금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면요. 그 채통과 권위의 무게를 좀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가장 화나는 부분은요.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과 프로세스라는 게 그 한 명의 개인 점유물로 전략했다는 겁니다. 마치 한 명의 도구처럼. 그리고 지금 저 경호원들, 경호처 직원분들 다 공무원이에요. 국가 공무원. 심지어 뭐 저 중에서 뭐 코바나 컨텐츠에 계신 분들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호원이 맞다면 이거 국가 공무원이고 실제로 국가에서 선발을 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제 상식으로는 그렇거든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그러면 저분들 초과 수당 줘야 됩니다. 예. 초과 수당을 도대체 얼마나 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그리고 너무나 공권력 낭비잖아요. 새벽에 계산책하고 편의점 가겠다고 저렇게 몇 명을 대동해가지고 뭐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닌 일인 거면 심각한 도덕적인 해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 법률 위반도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비서는 왜 있습니까? 오늘 아침 말씀드려도 야, 이게. 예, 오늘 아침 뉴스에 그러니까 슬쩍 나와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외국 언론은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지지율이 20%로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랬더니 미국의 외교 관련 전문지잖아요. 디플로맷이 의외로 한국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한번 다뤘다는 거죠. 뭐 의정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불통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이유 때문에 불과 임기의 반밖에 안 된 한국의 대통령이 선출직 대통령이 역대 최저의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 레임덕이 허덕이고 있다라고 아주 정중하게 다뤘다는 건데요. 홍콩에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영자 매체죠. 여기서는 드디어 윤석열 정부를 블리딩 덕이라고 얘기했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레임이라는 게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는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다음에 데드덕이라는 이제 한 단계 완전히 가서 이건 도저히 회생불능이야. 이미 이제 물러나야 될 대통령이라고 할 때 데드덕이라는 얘기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블리딩덕이라는 얘기. 그럼 그 사이가 블리딩덕일까요? 이제 일종의 그렇게 포지셔닝을 한 건데요. 왜 블리딩덕이라고 그랬느냐? 김건희라는 배우자 때문에 온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디올백 수수, 그다음에 권익이라는 곳에서 검찰이라는 곳에서 무혐의 기소 제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의 분노를 끌어모으고 있다라고 어찌됐든 한국에 와서 취재를 했으니까요. 다뤘다는 게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 와중에 지금 김건희 배우자까지 대동해서 체코에 갈 일이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 농담처럼 그러나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닌 게 미워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임기 중에 가야 될 곳에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동안에 왜 그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갔느냐, 유럽 나라를 왜 그렇게 많이 가느냐, 쪼개서 며칠씩 왜 그렇게 많이 가느냐라고 하는 거에는 김건희 씨가 재임 중에 나 가봐야 되는 나라 리스트 다 가지고 있어라고 얼마나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혀를 차게 만들잖아요. 이번이 19번째 해외 순방인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구로 따지면 기아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40 클럽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 미국의 오타니는 50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해외 순방과 거부권 행사를 가지고 지금 기록 쌓기에 도전하는 것 같아요. 한 30 도전하려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예산을 본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산을 좀 소규모로 하자, 예산을 좀 적게 만들자 이러면서 계속 주장하잖아요. 다른 거 예산 다 깎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지 정책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을 다 삭감하고요. 그래 놓고 예비비까지 동원해가지고 본인들 해외 순방 가는 건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할 일입니까 대체? 아니, 그렇게 예산 없다고, 적자 예산이라고, 좀 조그맣게 예산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본인들 해외 순방 가는 거 왜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쓰는 겁니까 대체? 아니, 국민들은 대체 이런 모습 보면서 무슨 존경심이 생기고 무슨 대통령으로서 인정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조만간 거부권 횟수 아래로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이미 그렇게 되겠나요? 예. 오봉산가님, 옛날에 출근하던 버릇이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반응들이 재미있는데, 세월은 가도님, 개보다 못한 경호원 인생. 쥐올리 특검님, 잡귀는 밤에 활동해요. K9460님, 밤이면 외로운 거니? 싸우지 말자님, 밤이 익숙한 자라 새벽에 돌아다니는 거죠. 본인이 지금 위치가 대통령 배우자예요.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나 자기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체코를 간다고요? 이거 한번 짧게 다뤄보죠. 자, 이 와중에 체코를 간다고 하는데, 자, 왜 갑니까? 지금 이제 지난번에 체코 원전 수주했다고 막 난리를 부렸죠.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이정윤 대표님 지난번에 우리가 인터뷰를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따져보았을 때, 그때 이제 이분이 아주 전문가시니까 체코 원전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절대 환영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계약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때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체코 원전 수주해놓고 막 이 정부가 난리를 치면서 막 하는 이유가, 봐라, 우리가 만약에 탈원전 해가지고 원자력 다 저기 하면은 이렇게 수주해서 돈 벌었겠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난리를 쳤다고 봅니다만은, 아무튼 체코 원전 수주를 했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 뭐 이렇게 넘겨주지 못한다. 대표님 보시기에 이것은 웨스팅하우스가 뭐 하나 좀 얻어내보려고 하는 트집 잡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쪽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겁니까? 저는 여기서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끝장을 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는, 지금 한국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뽀찌 먹으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절대는 아닙니다. 완전히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소송 결과까지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상거래 질서가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미국부터 우리가 기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 기술이다 해가지고 해외로 팔라 그러면 도입한 국가와 협의가 돼야죠.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협의가 전혀 안 되고 이거 우리 기술이라고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상거래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마침 웨스팅하우스가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체코 원전이 어마어마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조라는데 그 돈도 전부 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오너 코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인허가 비용이라든가 길 닦고 물 들어오는 도로 수로
이런 간접 비용, 이제 철탑도 지어주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간접 비용까지 포함해서 24조지 그게 우리나라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소장님, 계약을 해서 돈을 우리가 벌어들이는 거, 외화를 버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문가 말씀을 들어보면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에요. 처음에 체코 원전 수주 우리가 했다고 얘기했을 때 기기당 건설 단가 비교들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역대 우리가 예를 들어서 UAE에 팔았던 거,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외국에 팔았던 거 비교들이 쭉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체코 원전 이번에 안수원 컨소시엄이 제시한 그 가격은 어떻게 보면 출혈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뭔가 수주만을 따내기 위해서 과거에 해외 건설공사에 그런 예들이 있긴 했죠. 이를테면 매출 유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현장에 뿌려놓은 장비들을 계속 쓰기 위해서 공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면서라도 공사를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할 때 단가를 확 줄여가지고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체코 원전 우리가 써낸 가격이 거의 그 수준이다라고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정인 대표의 얘기의 한 축에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핵심적인 게 웨스팅하우스 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게 원래 미국 업체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기본 설계 그 기술에 관한 세계 탑이었죠. 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오너십으로부터 팔려가지고요. 지금은 캐나다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 업체가 문제를 결국은 세게 제기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 자본이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미국 회사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저런 원래 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단가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브레이크 이 두 가지 때문에 체코 이거 결코 우리에게 꽃다발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재봉 교수님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속된 말로 이제 광내러 가는 거니까 계약 자체는 저는 보기에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뭐 이렇게 뭔가 문제를 삼고 있어도 계약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계약도 안 되는데 지금 윤석열 나가가지고 빈손으로 온다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우리한테 실제로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 돈을 많이 갖고 온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이게 1조 원짜리인데 5천억 원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5천억을 버는 게 아니라 5천억을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우리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분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 대표님, 제가 아까 인터뷰했던 그 이 대표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웨스팅하우스도요. 4번이 부도가 났대요. 4번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계속 윤 소장님 얘기했듯이 팔리고 그래서 캐나다 자본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내수에서는 원자력 그 개발이 내수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난대요. 근데 이게 수출을 하게 되면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또 국가 그 나라에 지출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요 그냥 손해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리스크가 너무 많고 겉으로 보기엔 좋잖아요. 원전 수출했다, 몇 조 원짜리다 이렇게 홍보하고 실제로 받는 돈은 더 적게 되면 실제 우리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마치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실제로는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요. 웨스팅하우스처럼 이렇게 유명한 회사들도 4번이나 부도가 날 정도라고 하면 해외 원전 수출이라고 하는 것이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뭔가 큰 걸 해오고 뭔가 국가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요. 실제 우리나라 안에서 원전 사업은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 수출은 대부분 다 리스크를 안고 오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따져봐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뭐 라이센스 제공하는 거나 지적재산권 문제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계약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제사법재판소나 이런 데서 아니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게 결렬될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체코가 지금 물난리 났습니다. 물난리 나가지고 도시가 다 잠겨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또 가겠다는 것도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뭐 계획된 일인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나라의 상황도 보고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겉으로 몇 조 원 얘기할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받아오는 돈
또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까지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임세현 대변인님, 김건희는 왜 가냐고요?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보통 이런 건은 이 원전 수주 같은 거 우선 협상자가 됐으니까 대통령까지 안 가고요. 그냥 관련 장관이나 한수원 사장이 가면 되거든요. 근데 뭐 굳이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대통령이 뽐내고 싶겠죠. 근데 김건희 씨가 가는 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보통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비슷한 건들이 있으면 비즈니스 때문에 가는 건들이 있으면요. 보통은 여사는 안 가요. 대통령만 얼른 갔다 옵니다. 뭐 1박 2일이든 뭐 2박 4일이든 그래서 얼른 갔다가 오지. 왜냐하면요.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 포럼뿐만이 아니라 여사가 가면요. 그 배우자 프로그램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게 또 그쪽과 합의를 해야 되고 우리 세금이 또 들어가는 일이 또 발생해요. 근데 원전 수주 때문에 가서 그 일만 하고 오면 되지. 왜 또 여사를 데려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조롱 섞이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명품 떨어져서 프라하의 명품 거리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체코 갈 때가 아닙니다. 체포당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유엔 총회가 또 다음 달에 있습니다. 또 나가시겠죠. 미국으로. 뉴욕에. 이번에 걔도 데리고 가나요? 걔는 뭐 산책 잘하고 있으니까요. 굳이 걔까지는 안 데려갈 것 같고요. 네. 금모래님이 체코 말고 체포 그러셨는데 아주 작은 향기님 김건희 나가는 이유 딱 하나 윤통이 바보라서 그리고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정말 이제는 뭐 공공연하게 뭐 V0를 넘어서 영부남 뭐 대통령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니까요. 박지원 네.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좀 제발 좀 국민들이 거의 지금 분노가 임계점에 오지 않았습니까? 최진봉 교수님. 그런데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저는 참 불쾌해요. 이거 민심을 모르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를 완전 개무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거죠. 국민들을 정말로 귀중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행동 못하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시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본인의 행동, 그 모습 안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거는요. 상관없다. 나는 끝까지 간다. 뭐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면 이런 행동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태도는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조롱이죠. 예, 지난번에 마포대교 가가지고 이 순시 운운하면서 했을 때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국민을 조롱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석 연휴가 딱 끝나고 나니까 매체들이 경상도 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민심을 들어보니 이런 상투적인 기사지만 그런 기사들이 몇 개 떴더라고요. 정말 다들 심지어 경상도 TK 지역에서조차 외면이 심했다라는 식의 분위기 이거 전하는 거 보고 이제 내일 모르겠습니다. 갤럽이 매주 발표하잖아요. 내일 금요일에 나오는 이 갤럽의 지지율이 20%에서 이제 10%대로 내려가면 뭐 윤 대통령 체코에 가 있고 외국에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내려가니까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외국에 나가 있으면 조금 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10%대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공무원 사회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이미 그 시그널은 왔습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실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신데 이미 공무원분들이 지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뭐 어차피 저러다가 말겠지. 또 말 바꾸겠지. 괜히 우리 나서서 뭘 일을 하면 경로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식이 퍼져서 아예 그 공무원, 훌륭하신 공무원분이고 사실 그게 국가 시스템이 운영됐던 건데 그냥 손 놓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월요일 아니죠? 목요일. 연휴 세고 나니까 월요일 같습니다. 기다리셨다는 듯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1,000명 동시 접속을 넘겼는데요.
열심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수형님 TV님께서 앵커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누가 대통령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보수형님 TV 이만하면 자백하고 내려올 때가 됐다. 정어리언들 화나면 무섭다. 오만하기 전에 짐 싸라 그러셨고요. 요한님 좋아 김동수님도 슈퍼챗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서는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만나서 이런저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윤경호 소장님, 인승 대변인님, 최진봉 교수님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